국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저의 생각 또 저의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임원진 여러분, 각별하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여러 존경하는 패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 의견을 적절하게 잘 피력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최대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수처 그 수사가 지금 되면서 네. 그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하고 그 부인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조회가 그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대선 국면인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이 지금 사찰 중단을 촉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금 조회, 그러니까 이 거래 내역 조회를 수시로 지금도 한 이만큼 받아놓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당하는 일이고, 특히 통신 조회는 그냥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도 통계를 보면 어디 언론에서 보도했던데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 건 했다든가 170만 건 했다든가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통신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수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그 알아보고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야당에 집중돼 있고 여당은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가고 이게 아마도 야당에서 물어봤으니까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만 빼고 야당만 했다면 그건 문제겠죠. 뭐 법적인 걸 떠나 수사 이런 거 법적인 걸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비례성, 어떤 균형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저희들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제 자의적 권력 행사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검찰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의 이 편파적 권력 행사 때문에 피해를 꽤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 운동하고 정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보수를 지급받고 국민의 명령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리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제 일꾼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바, 또 국민이 명하는 바라고 하는 건 이제 정책의 목표일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이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일단은 재정 확보가 첫째 목적일 테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도세 얘기는 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요. 하는데 그러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문제는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가지 말고 해소해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주택 취득하지 마라 라는 뜻인데 이게 종부세가 다주택에 중과된 다음에 보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이제 너무 압박이 크니까 양도세가 70%, 80% 이래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빨리 탈출할수록 부담을 줄여줘서 다주택을 해소하게 하자. 목표에 이르게 하자라는 취지이지 이걸 바뀌었다고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편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수단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차별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을 우리가 좀 인정하자라는 생각이고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점을 좀 인정해 주자. 세상에 있는 까만색, 하얀색 말고 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거죠. 윤석열 이제 후보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녀사냥을 하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죠. 저도 많이 이제 당했습니다. 기소당해서 4개 무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제가 얼마나 마녀됐습니까? 지금도 씻어지지 않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저는 구성원의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굳이 안 드렸다는 점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허물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수사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라고 공당이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요. 둘 다 잘못을 인정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토지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네.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토 보유세 도입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저께 민주당 부동산 개혁위원회가 그 이름을 갑자기 바꿔서 네. 토지 이익 배당금제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세금 신설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반대가 많을까 봐서 네. 토지 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식으로 이름을 바꾼 장면은 네.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둔갑시킨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관련해서 그때 이 국토보유세 도입의 명분으로 불로소득 차단을 도입의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불로소득 차단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하지도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그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매기는 거는 그 헌법 제23조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보유 부담은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토지에 대한 보유 실효세율이 0.17% 정도에 불과해서 통상적인 뭐 선진국도 아직 거 없이 OECD 평균 정도만 해도 0.8 이렇게 넘는데 너무 적죠.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투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들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그 보유 부담을 취득해서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가 있다. 토지를 안 가진 분도 많고 조금 가진 분도 많은데 우리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해본 바에 의하면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걸 전액 전 국민이 똑같이 이제 나누어 가질 경우 기본소득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 90%는 이익을 보고 안 내고 받거나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거나 10% 또는 그 이하만 이제 내는 게 많은 상태라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하고자 했던 보유 부담을 늘리자는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를 걷는 부분하고 이걸 나눈 지원 지급하는 부분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가지고 세 이렇게만 공격을 당하니까 마치 세금보다 딴 데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는 실체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보여드렸다는 생각이고요. 토지 원래 이 제목이 토지 배당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국토 보유세로 이상하게 바뀐 것이고요. 이 제도의 한 측면만 보여드린 거니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익에 과세하는 건 아니고 토지 배당, 토지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시켜서 그 부담금을 공평하게 국민이 가지면 양극화 완화도 되고 투기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익에 과세하는 건 아니고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미실현 이익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헌법에 그건 부합하냐. 이제 헌법에 토지에 대해서는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공개념이죠.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아니면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토 보유세를 또 도입을 하게 되면 하나를 더 얹히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세제들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통합을 어떻게 통폐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기본적인 설계는 저희가 이제 이미 대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되 이 부분을 빼주는 걸로. 즉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10,000원을 부과했는데 원래 여기 재산세가 5,000원 부과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5,000원만 받아서 배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한테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이거는 이중은 아니다, 뺀다라는 것이고요.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이거는 통합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중 부담이 될 테니까요. 다만 이게 이제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지금 종부세를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꽤 복잡한 논쟁과 좀 정리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도심 용적률 완화, 네. 그다음에 청고 제한 완화 뭐 이런 거에다가 택지 공급 확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오래 전부터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이라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겁니다. 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개발 압력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 다 돈인데 제가 말씀드린 마귀들인데 그걸 견뎌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점은 훌륭하다. 공리의식의 발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주당 정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공급하는 연간 공급 물량이 과거 정권보다 더 많았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게 수요가 좀 왜곡돼서 그렇다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시장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신호를 주는데 부족하지 않아라고 부인을 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추가 공급을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몰리지 않겠어요. 그게 근본적 원인이었던 겁니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또는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든 것.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아마 이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하락을 걱정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는 게 좀 매우 어려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첫 번째,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이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대신에 이걸 해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기속돼요. 기존 소유자들한테.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으로 일부 환수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 추가 공급의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신도시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워낙 그게 많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라고 제가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 발전이 문제가 있어요. 지방에서 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이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빼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저는 봤던 것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에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전세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르고 이중 가격이 되고 네.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고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저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국민이 네. 원하면 바꾸겠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꾸겠다. 이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니까 이런 임대차 3법부터 손댈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질문도 사실은 제가 많이 받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더 키우냐. 우리는 사실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옛날에 6개월이었잖아요. 계약, 임대기간, 법률상 보장기간 6개월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2배로 늘어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짧다고 해서 어느 날 2배로 늘어서 2년이 됐고요. 다시 2년 짧다. 4년으로 늘어났는데 독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게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급격하게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제 거래가 좀 어려워진 측면, 또 불편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 점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북핵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어디까지를 목표점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게 북핵 문제는 정말 오래된 현안이고 또 관련자도 남북만이 아니라 중, 미, 일, 러 아니면 전 세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하다못해 북미 정상이 2차례나 만나서 대타협을 한번 해보려도 잘 안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골치 아픈 일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해결은 잘 안 되고 이런 일을 내가 어디까지 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매우 교만할 수 있어서 제가 그 최종 목표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야 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남북 그리고 이 세계적인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누구는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 것은 전쟁 외에는 없기 때문에 외교와 협상을 한다면 모두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내서 그 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길이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신뢰가 쌓여야 되고 신뢰가 쌓이려면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겠죠. 방법을 제시하고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우리 입장에서 모두가 수용할 만한 현실적인 안들을 최대한 세밀하게 만들어내고 설득하고 또 대화의 통로를 열고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상황이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도 필요할 때는 쓰고 또 지원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도 써보고 필요하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하기도 하면서 목표를 두고 정말 종합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딱 정하겠습니까?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네. 환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지금 한 대략 4개 정부를 거치면서 네. 원칙은 정해졌지만 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이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전 세계에서 이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주권의 핵심 요소인데 핵심 중에서 핵심이 군사 주권 그중에서 작전권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맡겨놓았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왜 예외적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제력 10위 세계에서 군사력 6위 그리고 소프트 파워까지 합치면 훨씬 더 강소국이 됐는데 지금 북한의 국민 총생산, 북한 전체 1년 총생산보다 우리의 1년 국방비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제는 또 병사 숫자로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첨단 무기와 장비 이걸로 전쟁하는 시대인데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좀 기가 막힌 일이고 당연히 전시작전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거죠.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 그러나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형수 관련 발언 그리고 조카살인 변호 그리고 아들 도박 문제 등 도덕성에 좀 손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덕성 훼손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리더십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남은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아까 보니까 이하경 주필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질문해 주시죠. 그 얘기는 제가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답변을 먼저 하시는 게 답변 먼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죠. 완벽할 수 없고 또 지나온 인생에서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제 이 부족한 점들을 이제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부족한 만큼 더 채워서 좀 더 많은 성과로 또 열성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런 도덕성, 이런 예를 들면 권력 행사에 영향이 없는 도덕적 영역의 문제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면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적 영역에서 예를 들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능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실수하거나 한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경기도 업무를 하면서 이 공적 영역에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다. 실수하지도 않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 또 공직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더 반복하지 않고 또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당선이 되셨을 경우에 대비한 지금 혹시 그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 명단을 좀 듬성듬성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이 정말 가용한 인재인지 그것도 복수로 필요하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일도 없고 또 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직 제공 의사 표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섀도우 내각을 발표하는 게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에게 공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그 명단 안에 말씀하신 그 탕평 인사, 내지는 통합 인사를 반영할 만한 인물들도 좀 있는. 저희가 뭐 검증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도 사실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소위 통합을 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하느냐, 선거 후에 하느냐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잖아요. 저는 선거 전후로 가리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뭐 이름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정부 또 실용내각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이런 그 한국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 이걸 어떻게